안녕하세요. 네, 한 주 건너뛰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만나뵙게 됐는데요. 코로나에 다들 무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한 주 건너뛰게 됐고요. 오늘 네 번째로 만나는 시간인데 이제 찾아가는 비대면 탄소중립 교실은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하고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대전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대전 사회혁신센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강의는 쓰레기산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방치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의 어려움,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아마 저희가 앞서서 3주간의 시간 동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나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우리가 분리배출한 쓰레기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 그 쓰레기산을 아시나요 강의를 준비해 주신 분은 한국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의 정동현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정동현 팀장님하고 오늘 얘기 나눠볼 거고요. 아마 많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많은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팀장님, 한국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이 조금 생소한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한국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의 대인력팀을 맡고 있는 정동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은 아마 대부분 일반 시민들께서는 생소하실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그 환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1999년 11월 30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현재 설립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의 그 회원은 그 폐기물 재활용 업체라든지 폐기물 신고 업자 약 천여 개사가 저희 그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설립에 대한 그 목적 자체는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제40조, 제41조에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 업자 및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그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설립이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2000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에 대해서 보증하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폐기물 재활용 업자를 비롯해서 모든 폐기물 처리 업자가 이게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처리가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돈을 받고 이제 그 폐기물 발생자라든지 배출자로부터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가 그거를 돈을 받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돈을 받고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쌓아놓고 돈만 받아놓고 이제 이거를 부도를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폐기물관리법상 제도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허용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데 허가라든지 신고를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은 그러면 적정하게 그 반입받은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없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게끔 보증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생긴 게 이제 저희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외에도요, 저희가 그 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해서 각종 보증, 그리고 수출입 폐기물 보증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저희 조합에 대해서 설명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뉴스에서 많이 봤던 의성의 쓰레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는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쓰레기산 최근에도 기사에서 좀 연속 보도로 되는 거를 보고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쓰레기들이 과연 어디 가서 쌓여 있는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는 그 비용을 돈이 아니라 정말 그 환경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쌓여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팀장님 강의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대전 시민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요, 그 자원순환 교실을 개최하신 관계자분들과 이게 온라인상으로 참석해 주신 그 대전 시민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방치 불법 폐기물 문제와 재활용의 어려움 및 해결책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2018년부터 이게 국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및 주변에 그 많은 주민의 많은 피해를 이렇게 끼친 일명 쓰레기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에 대해서 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요, 그 방치 폐기물 조합 소개는 먼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방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그리고 방치 불법 폐기물 발생 원인, 그리고 재활용의 어려움 및 해결책의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공제조합에서 방치 폐기물 처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 조합원사인 땡땡자원에서 현재 방치 폐기물 처리 미이행에 따라 가지고 방치 폐기물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총 발생량은 폐합성 수지 부분인데요. 한 107톤 정도 발생을 했고, 이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이제 허용 보관량을 78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장 안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이제 78톤인데, 폐기물 관리법상 1.5배까지 이제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을 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10톤 정도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이게 사고가 났었을 때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을 해줘야 될 양이거든요. 그래서 107톤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에서 처리 물량에 대해서 다 현재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리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약 1개월 이내에 현재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업장 내 방치 폐기물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1개월 이내에 이제 처리 이행 조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깨끗하게 처리를 한 사례를 보시면 저희의 역할들을 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치 불법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들 아시는 경부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현재 방치된 양이요.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최초에는 15만 톤이다, 18만 톤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한 21만 톤 가량 현재 처리가 방치가 돼 있었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현재 20만 8천 톤이 현재는 다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투입 예산을 보면요, 이게 국비로 185억 원, 지방비로 현재 97억 원 정도가 현재 예산이 투입이 됐고, 총 282억 원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현재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리 방법으로 보면은 현재 시멘트 보조 연료로 한 9만 5천 톤, 순환토사로 5만 2천 톤, 그리고 나머지 소각 매립으로 이제 단순 소각 매립으로 해서 6만 1천 톤 정도가 현재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요, 알겠지만 건물 대비해서 봤었을 때 정말 산을 이루고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대전 인근 지역에 있는 현재 충남 부여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2천 톤 정도가 현재 방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제 투입 예산이 국비가 55억 원 정도, 지방비가 37억 원 정도로 한 95억 원 정도 이제 국가나 지방비 공공예산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전량 소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포크레인 크기를 비교했을 때 전체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현황들을 좀 보시면 얼마나 많은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는지 좀 가늠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사례로 이제 전남 영암 부분을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0개소 이상에서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폐기물들이 쌓여 있어서
한 2만 8천 톤 정도가 요 영암 인근 지역 쪽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현재 10억 정도가 현재 그 공공예산으로 투입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처리가 한 2만 8천 톤 중에서 3만 5천 톤 정도 현재 소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2만 5천 톤 정도가 현재 아직까지도 방치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적정하게 이제 다 처리가 됐는데 이제 전남 영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0억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도 현재 2만 5천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75억 정도가 더 투여가 돼야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전체 다 처리가 되지 않고 현재 잔여량으로 현재 남아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앞에 뭐 의성권도 그렇고 뒤에 부여권도 그렇고 영암권도 그렇고 보시면 이게 그 폐기물 안에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재사용, 뭐 재이용, 뭐 이렇게 뭐 재활용을 뭐 이렇게 자원순환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방치가 되다 보면 보시겠지만 전량 소각이나 매립 그리고 이렇게 단순 처분 그냥 버려지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현재 세 지역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그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넣었고요. 이게 전국 그 불법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좀 보시면요. 현재 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60만 톤 정도가 이제 불법 방치 폐기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130만 톤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잔여량이 한 30만 톤, 31만 톤 정도가 아직 잔여돼 있고요. 그럼 이 처리량에 따라 가지고 투입된 공공예산이 1,260억 정도가 현재 공공예산으로 현재 투입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현재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폐기물 그 관리법상에 보시면 어차피 그 뭐 문법이나 이런 사항들도 보시면 어차피 이게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공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오염 발생 원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다시 이제 구상금을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방치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투입 예산 대비 그러면 얼마만큼 다시 국가가 그 그 원인자한테 그걸 다시 회수를 했느냐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표가 있는데요. 이게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데이터 중에서 이게 대지평 완료 대비 실제 그 환수율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현재 건수가 76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환수가 된 거는 그 3건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은 209억 원에 대해서 그 공공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환수된 비용은 3억 원밖에 안 된 실정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뭐 아까 1,200억, 1,3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1% 정도 되면은 한 10억밖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환수를 문제 원인자로부터 환수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국가 공공예산, 뭐 국민의 세금으로 이게 다 충당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아래 또 사항을 좀 보시면 이게 앞에 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달에 환경부에서 그 정부의 방치 폐기물,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그 이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한 현황 또 불법 방치 폐기물이 발생한 현황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뭐 아직까지도 이런 좀 문제들이 계속 현재 저희 주변에서는 방치나 불법 폐기물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그 방치 폐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불법 폐기물이 있는데요. 방치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폐기물 처리 업체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사항을 방치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기 이제 불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 지금 현재 언론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가장 많이 그 뭐 언론이 되는 뭐 공장 뭐 빈 공장에 가득 폐기물을 채우거나
아니면 뭐 토지를 좀 빌려가지고 이게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기를 한다거나 했었을 때 이제 불법 폐기물로 이제 법적으로 용어는 좀 그렇게 좀 정의를 알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허가 업자가 이제 그냥 뭐 투기 이제 불법으로 이제 투기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불법 방치 폐기물의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보시면요.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정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2, 3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 거고 인체에도 이게 피해가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그냥 불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각지대로 무단으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침출수,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등의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 피해가 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재라든지 산불 등의 발생의 원인 그 우려의 위험에 이제 그냥 바로 노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보셨지만 전량 소각을 했다시피 단순 소각이나 매립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먼저 이렇게 할 수밖에 먼저 할 수 있는 좀 체계다 보니까 자원순환에도 좀 저해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그 막대한 공공예산, 세금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주라든지 임대인 등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방치 불법 폐기물이 처리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민 피해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지속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처리가 이제 지연이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국민에게 이제 전가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방치 불법 폐기물이 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은 이런 원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불법 방치 폐기물의 그 발생 원인은 일단은 먼저 그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한 어떤 미흡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현재 재활용 업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현재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SRF 활성화 문제, 그리고 중국 폐기물 수출 금지,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 단가에 대한 어떤 급등 문제, 이제 저유가 시대의 어떤 지속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수요처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어떤 수요하고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한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법 방치 폐기물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그 뭐 배출 단계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요처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이게 발생이 이제 촉발됐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생활 폐기물 중에서 폐합성 수지류 발생 현황입니다. 현재 그 위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그 생활 폐기물 전체 발생량인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현재 발생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해서 이게 법이 뭐 개정이 되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법 자체가 이제 발생에 대한 감량화, 그 다음에 소각의 최소화, 매립의 제로화를 이제 모토로 해서 이렇게 법이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도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일회용품의 사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활 폐기물에 대한 발생량 자체는 현재 지속적으로 좀 아직까지도 좀 증가 추세로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이 증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느냐를 보니까요. 이게 그 빨간색으로 이게 막대를 보시면 폐합성 수지류 쪽입니다. 이제 폐합성 수지류가 2013년도를 보시면 한 2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현재 2019년도에는 400만 톤, 2배 정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처리 방법으로는 재활용 소각 매립, 대표적으로 재활용 소각 매립이 있는데, 그러면 소각도 현재 증가가 되고 있고 매립도 일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량 대비 재활용도 이제 증가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방치 폐기물이 발생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소각하고 매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종단이에요. 처리하는 최종단. 그렇다 보니까 소각이 됐다 하면은 이게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고, 매립은 그냥 땅속에 묻히는 거고. 한데 재활용에 대해서 현재 이게 좀 그 재활용 통계상 맹점이 뭐냐 한다면, 이게 폐기물이 발생을 해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들어옵니다. 근데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들어오면은 재활용률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됐다고 하는 거는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수요처로 가야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 주기상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재활용 수요처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폐기물은 재활용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품이. 그러면은 제품이 이제 쌓이고 더 이상 이제 납품처가 없다 보면 재활용 업체에서는 이거 더 이상 이제 폐기물들을 이제 받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활용률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그게 제품 자원순환 제품으로 해서 이게 자원순환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기는 좀 현재 이 뭐 그래프 데이터로만 봐서는 좀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현재 그 중국 폐기물 수출 금지에 따른 좀 영향을 또 보시면요. 앞에는 발생량이 현재 증가했습니다. 근데 발생량이 증가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중국 폐기물 수출 금지에 따른 영향을 보시면 2018년 1월 달에 이게 중국에서도 이것도 이제 언론 보도상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된 사항들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폐기물을 이제 더 이상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떤 폐기물을 얼마만큼 수입을 했느냐, 아니, 수출을 했느냐를 이제 그 표를 보시면요. 이게 2017년도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총계가 21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즉 이제 폐합성 수지 부분인 거죠.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요. 그게 20만 톤이었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 보시면 이게 13,000톤, 전체 수출량은 13,000톤인데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현재 2,000톤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매년별로 20만 톤 이상이 국내에서 처리되는 양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발생량은 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게 20만 ton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출된 물량이 수출되지 못하고 국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재활용이라든지 소각 매립에서 그 량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커버가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좀 결부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연료 제품 이제 SRF 활성화 정책의 어떤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인 건데요. 2008년도에 이제 법무정부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좀 이런 이제 가연성 폐기물, 이제 폐합성 고분자 화물연의 폐합성 수지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에 대해서 단순히 소각 매립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물질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 재활용할 수 있겠느냐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게 2008년도에 이제 SRF 이제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SRF 이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비닐, 폐플라스틱, 가연성 폐기물들에 대해서 이제 고용연료 제품 제조 및 사용 등에 대해서 이제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이게 정책이 이제 급선회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유가 이제 SRF 시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제 지역 주민 반발 로 인해 가지고 뭐 포천, 나주 뭐 이런 전국에서 이제 SRF 사용 시설에 대해서 이제 설치 포기를 하고 가동 중단이 된 사태가 있고 현재 이게 좀 경색이 돼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SRF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규제만 하고 이제 시설에서 지원하는 정책들도 아예 그냥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REC라고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공급 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일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도들도 다 이제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이런 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 감사를 했었는데.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이제 확보 부족으로 이제 방치 폐기물 발생 및 폐비닐의 적정 처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좀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육과 시대로 인한 이제 신재 우위 시장인데요. 이게 그 폐비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서 기원이 돼서 그 잔재물로서 이제 뭐 플라스틱을 만들고 PP를 만들고 PE를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유가가 저유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원료에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한 물질보다
이게 단가가 오히려 새로운 제품이 낫거나 같은 이제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 그 뭐 국민이라든지 일반 뭐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굳이 뭐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쓰지 뭐 재활용 제품을 쓰느냐라고 이제 하는 어떤 신재화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제품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재활용 이제 그 제품들이 이제 갈 곳이 이제 또 이게 좀 마땅치 않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우리가 충분히 분리 배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사진상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 똑같아 보이는 게 뭐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PP, PE, 뭐 PET, 뭐 PS 이렇게 각각 이제 구별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품 원료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그 특정한 한 가지 단일 물질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고 이런 물질들을 이제 반입을 받아야지 불량률이라든지 제품의 품질들을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 버리면 이거를 선별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조업체 그 제조를 하는 그 원료 제품을 가지고 제조하는 업체에서 충분히 이제 재활용에 대한 상품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 사용을 거부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중간에 뭐 나무 젓가락이 껴 있다거나 그다음에 저렇게 용기 안에 이물질 일이 이제 들어 있다거나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혼합돼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 PET 재질별로 이제 오염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품목들이 이제 같이 좀 포함되지 않게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실질적으로 이게 재활용을 제가 매 주마다 직접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렵고 귀찮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재활용을 좀 이렇게 재활용업에서 좀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요. 네, 그러면은 재활용의 어려움 및 그 해결책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앞에서 뭐 그 방치 불법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뒤에서 이제 각각 이제 원인들을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이게 다른 폐기물들보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폐합성 수지, 그 폐합성 고부저 화합물임을 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사항들이거든요. 네. 현재 먼저 그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 현재 규제 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제조자에 대한 그 자원순환의 어떤 강제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 이제 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영업정지라든지 허가 취소라든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떤 강한 규정이 아니라 공고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감량화라든지 재활용 자원순환을 이렇게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제 뭐 경제성 뭐 논리를 통해서 뭐 그냥 외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재질 사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어차피 단일 재질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 이물질을 혼합물이라든지 첨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 있어서 같은 PP 재질을 하더라도 이게 다르게 좀 이렇게 그 용기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안에 PP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재활용 원료로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그 첨가제라든지 물질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재활용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첨가제가 좀 사용되는 게 좀 지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구성품 같은 경우에도 이 뚜껑은 어떤 다른 재질, 요 본체는 또 다른 재질 이렇게 되면은 같이 혼합돼서 배출되다 보니까 이게 또 재활용에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등 자원순환 기준의 좀 이제 예외 규정을 좀 최소화를 해야지, 좀 강제를 좀 해야지 이제 제조단에서 부터 해 주셔야지 이게 뭐 자원순환에 상당히 좀 큰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각각의 이제 표를 좀 보시면 이제 조치사항 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뭐 이행명령을 이제 미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명단 공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비용적으로 조금 뭐 과태료라든지, 그리고 그냥 공고 수준에서 어떤 조치사항은 별도로 이제 없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조자들 그 뭐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자들한테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강제화 될 수 있는 좀 어떤 그런 정책적, 기능적인 좀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출 수거 단계에서 분리배출 품목의 이제 확대 부분인 건데요. 이게 현재 작년부터는 이제 PET, 무색 PET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옷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좀 재활용이 이제 고품질화 될 수 있게끔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PE, PP, PS 이런 부분들도 각각 분리 배출이 돼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물질 재활용하는데, 양질의 물질 재활용하는데 필요하고요. 그 2022년도 이제 분리배출 표시라고 해서 환경부 고시가 현재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컵이 이제 그 뭐 플라스틱 병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 이제 화장품 재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도포가 돼가지고 뭐 초록색이라든지 뭐 파란색으로 이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포 첨압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재활용 표시가 안 된다로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로 이렇게 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이, 그 제도가 현재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물질 재활용은 실제로 어렵지만 에너지 재활용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첨압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제 지자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선별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재활용되는 거는 재활용으로 가고, 소각이 그 다음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소각 시설이 없으면 또 매립으로 이제 가도록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폐기물 처리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그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시설 용량 자체가 발생량 대비 그렇게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소각으로 그게 이제 폐기물이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 그 환경부 자료를 보시면 현재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용량 대비 이제 부하율을 보시면 현재 평균 이제 100이라고 하면은 그 시설이 그 이제 해당 시설이 예를 들어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하면은 100에 대해서 이제 100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1.7, 뭐 소형 시설 같은 110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소각으로는 지자체 그 종량제 봉투로 뭐 생활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는 이제 소각장으로 못 가게 되면 아까 매립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매립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냥 버려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연성 종량제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릴 게 아니라 가연성 종량제 봉투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별도 수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좀 제안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별 재활용 단계에서 이제 선별 기술 현대화 및 보급 확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전처리 시설이 이제 미설치라든지 수선별에 손으로 선별하는 거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질의 이제 재활용 원료를 확보를 하려면 이게 선별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별로 다 이제 선별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어떤 그 배출 여건에 맞춰서 선별 기술 개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성능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대 이상 확보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보급에 좀 이렇게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 수요처 및 그 재활용 제품의 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라든지 그 재생 원료 활용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 그 저희 이제 공제조합
그 조합원 그 폐합성 수지 쪽에 조합원사들 보면 380개소 정도가 현재 저희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분 재활용 그 방법 중에서 재생 원료에 대한 부분이 거의 5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 원료에 대해서 좀 사용 의무화라든지 재생 원료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자원순환 체계를 보면 그 감량 그리고 뭐 재사용, 재이용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물질 재활용.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다른 제품에 이 제품을 그대로 물질을 그 재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 용도의 그 제품으로 만드는 재활용을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질 재활용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소각이나 매립으로 할 거냐? 그냥 무조건 그러게 되면은 이게 너무 에너지원의 낭비, 자원의 낭비적인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2008년도에 도입이 됐던 게 에너지 재활용 체계 부분이거든요. 그런 그 물질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에너지 재활용이 좀 활성화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좀 제도적인 좀 활성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 재활용이 경색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에너지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이 단순 소각 매립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소각 매립 물량 이제 용량에 이제 국내에서는 소각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더 이상 이제 쉽게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분명히 공급은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수요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수요처에서 이제 단가를 이제 올리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최근 뭐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처분 업체에서 그럼 폐기물을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반입을 해서 에너지 재활용돼야 될 폐기물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정말 적정 처분돼야 될 폐기물들이 오히려 처리가 기피돼서 이렇게 방치 불법 폐기물이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환경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처분 단가라든지 처분업체 부족에 따라 가지고 불법 처리라든지 방치 여건이 계속 이제 조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해온 좀 자료는 내용은 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뭐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우선 얘기를 들으면서 말미에 거의 이제 지자체별로 선별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지자체별로 선별장이 따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지자체가 이제 그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의무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위 이제 뭐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도시화되면서 대전 같은 도시, 서울 같은 도시들은 많은 인구가 살면서 이제 많은 쓰레기를 또 생산하게 되잖아요. 자원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결국에 다른 도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대전에는 선별장이 있나요? 대전은 제 알기로는 뭐 선별장이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 질문 올라온 거를 좀 이야기 드리면 우선 방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행보증금 단가 현실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행보증금 단가가 지금 어떻게 좀 실효성이 없는 수준인 건지. 현재 그 폐기물 처리 단가 부분은요, 아마 지금 환경부에서 연구 영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현재 폐기물 처리 단가 대비 정말 이게 시장 가격이 이 금액 안에서 처리가 되느냐를 보고 그에 대해서 현재 개정 작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뭐
그 환경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강의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집행 비용 환수율이 1%밖에 되지 않는 것이 놀라웠고 불법 폐기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 불법 폐기물 신고를 잘하면 환수율이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이 환수율이 좀 높아질까요? 혹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 이 불법 네. 폐기물 관련해서 네. 일단은 이게 뭐 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환수율이 높아지거나 막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발생된 만약에 신고를 한다는 거는 이미 시민분들께서 신고한다는 거는 이미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고를 하시는 거는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저기 높은 울타리가 있는데 저기 뭔가 폐기물들이 좀 많아 보이네. 그다음에 어떤 창고가 있는데 저기에는 폐기물이 처리 시설이 사업자가 아닌데 왜 저기로 폐기물이 들어가지? 좀 이렇게 좀 의심이 되거나 하실 때는 이제 뭐 지자체 뭐 환경 뭐 담당자에게 이렇게 신고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제 어차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감시자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는 뭐 CCTV 움직이는 CCTV의 역할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그런 좀 의심이 가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의심이 가는 좀 뭔가 보지 못했던 시설들이 있다, 수상하다, 뭔가 이랬을 때는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했을 때 이미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와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선별 재활용 단계 부분에서 지자체 전처리 시설 미설치 또는 수선별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셨는데 수선별 말고 어떤 선별 방법이 있는지 네. 궁금하다고 일단은 합니다. 그 폐기물 그 선별 뭐 기술들을 보시면요. 이제 풍력에 대한 선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력 그리고 그 뭐 정전기 그다음에 뭐 이런 그다음 뭐 입도 선별 뭐 이런 여러 가지 선별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게 배출 단계에서 이렇게 혼합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폐기물 재활용 업체 같은 경우에도 선별 시설들을 많이들 놓고 계세요. 처음에 이제 최대한 발생된 혼합돼서 들어오는 폐기물들을 이제 각각 성상별로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최소 이제 단일 품목으로 분리를 해서 그 재활용 제품에 대한 어떤 용도에 맞게 원료를 생산하려고 그런 선별 설비들을 놓고 있는데 시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이게 제대로 기능들을 좀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재활용 업자들도 이거에 대한 좀 더 고도화된 좀 기술이라든지 어떤 국내 실정에 맞는 그런 좀 기술들이 좀 개발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재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벼운 물질이 있을 거고 무거운 물질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풍력을 이용해서 이제 바람을 쏴서 이렇게 뭐 날린다거나 무거운 물질은 그냥 떨어지게 하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혼합돼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종량제 봉투 이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생활 폐기물들도 사실은 강의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산업 폐기물이나 네. 불법 방치 폐기물도 관심이 있지만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활 폐기물을 우리는 지금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데 그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에 싸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네. 소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별장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게 선별장이 있으면은 선별장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폐기물 발생량 대비해가지고 재활용 시설, 선별 시설, 그다음 소각 시설, 매립 시설들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이게 타 지역으로 이게 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해당 지역 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뭐 광역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광역화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 이제 해당 해당 타 지역에 가가지고 처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선별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예를 들어서 100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선별장에서 뭐 한 50톤, 뭐 소각에서 30톤, 뭐 매립에서 뭐 20톤 한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100톤이 뭐 선별장 갔다가 선별장에서 나온 게 소각이 되고 소각이 돼서 뭐 매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이미 지자체 내에서 이제 소각장 자체가 포화가 되다 보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그 는 양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종량제 봉투 어차피 이제 그 전에 이제 분리 배출되던 게 종량제 봉투로 넣으라고 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생량은 소각으로 태우면은 이제 감량화 되는데 이제 감량화 안 되면 이제 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양이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화장품 용기를 네. 이제 기준이 그 색색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품 용기가 정말 용량 기준에 비해서 과대하게 이제 포장이 돼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네. 이것들이 만약 일반 쓰레기로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되지 않고 그냥 폐기돼서 태워진다. 이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기준들이 사실 지금 지난 3주간 오늘 4주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좀 분리배출하는 재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거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너무 지자체별로 다르고 네.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 국민이라든지 이제 시민분들께서 좀 이게 에너지 재활용, 예를 들어서 SRF 고용연료 제품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에너지 재활용하는 거하고 소각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상 이게 그 목적을 보면요, 이제 소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입되는 폐기물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유해성이 좀 더 크거나 더 이상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이 반입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에너지 회수라든지 에너지 이용의 목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안전 처분이 목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폐기물 말고 이제 그 태워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해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정 폐기물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하고 이제 그런 폐기물들은 에너지 재활용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적정 처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발열량 자체도 이건 낮은 폐기물이 아니라 3,500kcal 이제 그만큼 이제 좀 높은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반입을 받아서 충분히 선별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이제 고용연료를 현재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용연료 제품 사용 시설이라고 있어요. 이제 시설에서 이제 뭐 대기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소각 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현재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방지 시설, 대기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출될 때는 충분히 다 깨끗하게 이제 정화가 되게끔 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에서 이렇게 뭐 소각으로 가는 것보다 에너지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반 소각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 자체가 그냥 단순 처분이 뭐 우선이에요. 거기서 일부 뭐 소각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회수해가지고 뭐 주변에 뭐 스팀을 공급하거나 발전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처리가 되고 그냥 발생된 회수된 에너지가 그냥 날려버려도 상관없는데 이 에너지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발생된 에너지를 회수하면은 100%다 활용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건 법적으로 담아 놓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재활용 쪽으로 가는 게 우리 뭐 자원순환에 좀 기여가 될 것이냐, 단순 소각하는 게 뭐 이렇게 자원순환에 맞는 것이냐를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각 이야기가 사실 이제 뭔가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소각에 되게 민감할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일단 태우면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질 않은데 여기 댓글에 소각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한다. 근데 내 집 앞에, 내 집 옆에 소각 시설이 들어오는 건 지금 너무 모두 반대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다 누구나 반대하면 사실 해결책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네.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환경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어디냐 최근에는 이게 그 소각 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뭐 지화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이제 어떤 뭐 복합 편의 시설 같이 이제 같이 결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이제 그 뭐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그렇게 좀 뭐 님비 시설로서 이렇게 좀 탈피하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 기준 자체는 다른 어떤 배출 시설보다 그다음에 에너지 재활용 시설 그리고 소각 시설 기준 자체를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현재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다음에 실시간적으로 TMS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서울에서 뭐 살다가 이제 좀 내려와서 왔는데 뭐 저희 집 바로 근처에도 목동 소각장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제 계속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크게 위험하고 한다면 그 목동 소각장 자체가 그 시설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인근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는 좀 않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보면 다 도심지 안에 이제 소각장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설들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좀 왜곡되고 좀 과도하게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산화물이라든지 뭐 질소산화물, 유해 물질들이 이제 내보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정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방지 시설을 하고 정상적으로 관리되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위해하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 안전한가의 문제 그리고 이게 투명하게 이제 그 정보를 잘 접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소각시설을 아예 안 만들 수 없는데 만들게 된다면은 이게 어떤 안전 절차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좀 정보 제공이 균일하게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도 우리 쓰레기 버리는데 분리배출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사실 그게 그런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강의 들으면서 좀 충격적인 게 그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09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환수율이 3억 원에 불과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사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런 불법 폐기물들을 처리하는데 그래 처리까지 좋다고 하지만 이걸 발생한 사업자들은 처벌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또 기준이 강화돼 있긴 한데 네. 불법 폐기물을 발생한 또 업체는 별로 기준이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지금 댓글에서 불법 방치 폐기물의 행정대 집행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분이 있었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준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뭐 경부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현재 법이 많이 좀 강화돼 있습니다. 현재 뭐 행정대집행에 대한 측면에서 이전에는 이게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게 불법 폐기물은 현재 그냥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자가 이게 그냥 어떤 일반 토지라든지 공장 등에 이렇게 방치를 시키는 시키는 경우가 불법 폐기물인 거고요. 방치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그 사업장 내에 이제 정상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를 받은 업체가 그 사업장 내에서 이제 방치를 함으로써 발생된 것을 방치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환경부 그 정부 정책에서도 이제 강화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방치 폐기물이라는 게 발생 특성 자체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거를 뭐 폐기물을 계속 가져와 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쌓이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뭐 며칠 상간에 그거를 그 많은 양을 쌓고 그냥 이렇게 뭐 도주를 하거나 이게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불법 폐기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규제 강화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일반 재활용 업체라든지 그 뭐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좀 너무 이제 오히려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기준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위험한 부분들은 뭐 공장이라든지 뭐 일반 토지들의 방치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은 좀 마련이 안 되고 오히려 적정하게 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이렇게 뭐 문제로 보고 좀 그렇게 좀 그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또 기준만 좀 너무 강화한다라고 좀 어려움들을 좀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현재 그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이게 그 불법 폐기물, 부적정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상 현재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원인 불법 폐기물을 행위자에 대해서 이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를 좀 범위를 좀 확대를 좀 시켜놨어요. 예를 들어 불법 부적정 폐기물 처리를 뭐 연루된 자, 그 다음에 뭐 관계자, 뭐 이렇게 뭐 동조한 자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켜놓다 보니까 그냥 대집행에 대한 어떤 범위를 좀 높여놓긴 했는데 이제 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뭔가 재산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물건이 있어야지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미 이렇게 한 자들이 과연 그것들을 이미 한 자들이 그런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렇게 구상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을지 그런 좀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법은 그렇게 좀 강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뭐 그냥 벌금이라든지 조금의 벌금이라든지 뭐 그냥 한번 뭐 몇 년도에 뭐 징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회피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공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야지 이제 이런 불법 업자들이 이렇게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좀 원인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재활용 쪽에서 이렇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폐기물들을 내가 쉽게 처리해 줄게. 그런 폐기물 그냥 내가 싸게 처리해 줄게. 라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뭐 투기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런 기준들이 좀 강화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 재활용률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재활용 업체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재활용이 돼가지고 이제 뭐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으로서 사용처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같이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좀 해주시는 게 이제 그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쓰레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두 번째 쓰레기의 배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쓰레기 배신이 재활용률의 비율을 보고 그나마 이 정도는 재활용이 되는구나라고 약간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위안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 재활용이 돼서 제품으로 나가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재활용 업체로 간 것만 비율로 잡힌다는 게 정말 배신감이 드네요. 네, 뭐 그 전에 이제 자원순환기본법 이전 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재활용 업체로 들어온 폐기물에 대해서 다 재활용으로 잡았는데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게 순환 이용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빼고 이제 재활용률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좀 약간 통계가 보완이 됐거든요. 근데 이 실질 재활용률이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재활용이 해당 재활용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용도로 사용이 된 것까지 해서 잡아야지 실질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재활용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좀 새롭게 알게 된 배신감이 드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충격도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 지금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주로서 불법 폐기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기보다는 사실 생활 폐기물에 가장 가까운 폐기물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불법 폐기물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 이게 소각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이야기 나눠서 네,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고 좀 더 이거를 어떤 기준이라든가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재활용을 잘하고 네. 이 자원순환이 되고 불법 폐기물 문제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까 저희 해결책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게 분리배출을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이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게 지금 아마 많은 환경부라든지 관련 단체들에서 재활용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 포스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국민 한 사람이고 시민으로서 그런 어떤 홍보 그 홍보 포스터 자체가 재활용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양질의 재활용 제품 생산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재활용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좀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시간이 좀 들고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좀 지키시면서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저희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법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일이 좀 다니면서 이거를 확인하거나 발견한다거나 적발한다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환경 쪽 공무원이라고 해봤자 한두 명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넓은 곳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의심이라든지 우려 좀 사례가 좀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좀 같이 이렇게 제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물질 재활용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태우고 매립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재활용 이제 고용연료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열분해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에너지 재활용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차피 현재 법상에서도 충분히 환경적으로 위해하지 않게끔 그 제도들이 현재 갖춰지고 있고 현재 갖추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발표하는 것만큼 위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도적으로 충분히 많이 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재활용 측면에서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에너지 재활용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좀 협조라든지 좀 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이 찾아가는 비대면 탄소중립 교실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 활동 미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지구 지킴이라고 해서 미션 2가지 중에 하나를 실천하시고서는 단톡방에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션 첫 번째는 지구 지킴이 인증샷. 그래서 나는 지구를 위해서 또 사실 지구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 지킴이 인증샷을 하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요. 플라스틱 없는 시장 보기. 시장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었죠. 과일을 샀더니
플라스틱을 샀더니 과일이 같이 왔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플라스틱 쓰레기 없이 한번 시장을 보는 미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네, 실천해 보시고서는 인증샷을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4주에 걸쳐서 네, 함께 탄소중립 비대면 교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대전 환경운동연합이나 저희 대전 사회혁신센터나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한국 기후위기 네트워크, 네,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는 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실천들, 프로젝트들 진행하면서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네, 시간 계속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관심과 뜨거운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